비밀의 숲이라고 쓰고 용의자의 숲이라고 읽었던 비숲 시즌2. 12화를 맞이해 복잡하게 얽혀있던 사건들 중 세곡지구대 사건이 생각보다 허무하고 깔끔한 결말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깊은 미궁에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시즌1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도 14화가 되어서야 제대로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 3부작으로 구성된 비숲 시즌2 내피셜. 1부에서는 시즌2에서 다뤘던 통영사건, 박강수 사건, 그리고 세곡지구대 사건을 완벽하게 정리했고 2부에서는 서동재 납치 사건이 단순히 누군가의 단독 범행으로 벌인 것이 아니라 복잡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뤘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드디어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내피셜의 결론, 동크나이트 라이즈를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새 영상 알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아직 결말까지 4화나 남았습니다. 비숲 시즌2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분명 전적 미드 시점으로 파헤치는 뇌피셜이 다음 주 이맘때쯤에도 절실해지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든 뇌피셜은 드라마에 나온 사실을 바탕으로 브레인을 풀 가동해서 작성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뇌피셜입니다. 저 역시 한 명의 팬으로서 비숲 최애인 서동재가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 반, 그리고 시즌1의 창크나이트의 감동이 계속해서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 반으로 한 편의 아름다운 소설을 쓴 것이니 재미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영상에서 비숲 시즌2가 전하고자 하는 큰 메시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건 바로 고이창룡 검사의 독백에 등장하는 대사, 진리를 쫓고 매진하는 것, 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는 모두 끝이 없는 과정이다. 멈추는 순간 실패가 된다. 입니다. 즉, 굳이 파서 더 나올 게 없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은 자신의 본분을 다해 끊임없이 수사를 하여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진리를 쫓고 매진하는 역할을 서동재가 맡았다고 말하니 이런 댓글들이 보이더군요. 과연 그 동재가? 시즌1에서 비추어진 동재의 모습으로 미뤄볼 때 타당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뇌피셜을 이어가기 앞서 시즌2가 되면서 변한 서동재 캐릭터성에 대해 검증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즌2 5화에서 감옥에 수감 중인 세곡지구대원 중 한 명을 신문하기 위해 교도소를 향한 한여진. 시즌1의 창크나이트의 칼 역할을 맡았던 윤서영 과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 둘의 대화를 들어보면 혹시 얼마 전에 물품 경위님께서, 아니 경감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어떤 물품이요? 올 초에 내복이랑 그런 거. 아니요? 발신자를 몰라요? 예, 안 쓰여 있었어요. 그분 아닐까요? 그 전 부인께서? 그 사람은 아니에요. 창크나이트의 칼 역할을 수행하고 홀로 외롭게 수간 생활하고 있는 윤 과장. 심지어 같은 특임대 팀원이었던 한여진조차 잊고 살았던 그에게 내복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에서 윤 과장의 가족이나 고이창룡 검사의 부인인 이현재 회장은 아닐 거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현재 회장의 경우 남편의 죽음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굳이 윤 과장을 챙겨서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좋을 것도 없겠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결여되어 있는 황시목이 과연 그를 챙겼을 거라 보기도 힘들고요. 그런 남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발신자까지 감추면서 그의 내복을 챙겨주었던 사람은 아마도 서동재였을 것입니다. 또한 실종 직전 서동재는 한조, 이현재 회장을 찾아갑니다. 박강수 변호사 사건에 대해 물어보기 위함인데요. 과연 왜 그랬을까요? 만약 대검으로 가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우태하가 수사하라고 지시한 세곡지구대 것만 캐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시신을 쥐도새도 모르게 남극에 매장해버릴 수 있는 한조에 가서 그걸 묻는 위험을 왜 감수할까요? 박강수가 한조를 위해 일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그가 출세를 위해 우태하뿐 아니라 한조에게도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서동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딱히 얻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황시목이 작은 물증 하나도 놓치지 않는 날카로운 칼이라면 서동재는 사람의 욕망을 읽을 줄 아는 눈치백단의 능구렁입니다. 그런 그가 의도하는 바 없이 움직였을 거라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데 말이죠. 물론 박강수 사건을 최빛이 묻었다는 것 때문에 우태하가 검찰에 충성하기 위해 최빛의 뒤를 캐려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걸 왜 한조에 가서 물을까요? 정말 채비태 뒷조사가 목표였다면 안전하게 해집기 좋은 곳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는데 말이죠. 한조에 찾아가서 졸제 이연재 심부름을 하게 된 서동재. 결국 만나주지 않는 이윤범을 뒤로 이윤범지 쓰레기통을 뒤져 찢어진 약병 스티커를 구해 이연재에게 내밉니다. 현직 검사가 자기 심부름으로 남의 쓰레기통까지 뒤져서 주섬주섬 챙겨온 걸 보고 이연재의 마음은 누그러집니다. 여기서 아부백단 서동재가 말합니다. 이창준 검사님께서 저한테 당부하신 게 있는데 하나도 못 지키면 살고 있거든요. 이 다음에 뵈면 저한테 역정 내실 것 같아서 저 그래서 사모님, 죄송합니다. 회장님께 이런 일도 해드렸다. 내세울 게 생겼습니다. 덕분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역정을 내요? 자긴 뭘 했다고. 후배한테 당부할 거면 옆에서 잘 지켜봐야지. 걱정되고 마음이 쓰이면 끝까지 잡아줬어야지. 중간에 놔버렸으면서. 자기가 누구한테 뭘 할 자격이 있어요? 저 이연재 회장님, 저 회장님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론이나 심지어 그룹 내부에서도 회장님께서 이 큰 그룹을 이끌신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보란듯이 보여주세요. 다 같은 자식인데 누군 되고 누군 왜 안 됩니까? 이창준 검사장이 당부한 게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서 살았다. 3년 만에 본 이연재에게 던진 사적인 말은 이게 다였습니다. 시즌1에서 이창준 검사가 당부한 말은 너는 아직 기회가 있어, 동재야. 너는 이 길로 오지 마. 이창준이 남긴 시작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 적폐의 상징이라 무시했던 서동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떠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망 당일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던 것과 유적인 부인이 이 일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이 아닌 것 같아서 본인도 대수롭지 않게 더 깊은 진실을 탐구하지 않은 채 넘겨버렸던 박강수 사건. 하지만 조금 파보니 유족을 통해 박강수 변호사가 한조를 위해 일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사건 수사를 조기 종결시켰던 남양주 경찰서장 최빛과 평소에 박강수와 친했던 우태하의 존재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12화에서 황시목이 우태하에게 깨진 뒤 김사연의 방으로 불려가서 무엇인가를 보고 멈칫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잘 당겨보면 박은희 안에 사진 액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기인 김사연 검사가 예전에 잠시 TF팀에서 24기인 이창준 검사와 룸메이트였다는 걸 언급했듯이 아마도 박은희 안에는 같은 28기인 우태하와 25기인 박강수가 TF팀에서 같이 찍었던 사진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시목이 나중에 우태와 박강수 관계를 파헤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위 사진의 존재 이외에도 우리는 이미 우태하가 박강수에게 별장으로 초대받을 수 있을 만큼 친한 사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이를 서동재가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수사권 조정을 놔두고 치열하게 대립 중인 검찰과 경찰을 대표하는 우태와 채빈 모두 한조와 연관된 한 명의 검사 출신 변호사의 죽음을 묻었습니다. 서동재가 여기까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냥 이게 별일이 아니라고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내 담당이 아니니까 누군가가 해결해 줄 거라 믿으며 통영 사건에서 모두 그랬고 세곡지구대 사건에서도 모두 그랬습니다. 눈앞에 놓여진 박강수 사건이라고 하는 작은 의혹의 덩어리를 그도 더 깊은 진실을 파지 않은 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짙은 안개를 뚫고 한 줄기의 밝은 빛처럼 가슴 속에 메아리 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아직 기회가 있어, 동재야. 너는 이 길로 오지 마. 검사장 이창준은 아주 정의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선배가 부른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박 사장을 만났고 아무런 악의 없이 한쪽에 그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하지만 거기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번 눈앞에서 무시된 작은 아기는 언덕 밑으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굴러져 내려가며 눈덩이처럼 커져 세상을 삼키는 거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박 사장의 존재가 커져버리고 난 뒤 아기 경찰과 검찰을 장악한 뒤에는 이창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창준의 마지막을 지켜본 서동재 앞에 박강수 사건이라고 하는 악의 씨앗이 나타난 것이죠. 안 그래도 고속 승진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우태하와 최빛, 이 둘이 순조롭게 성장하여 각각 검찰과 경찰을 대표하는 핵심 인사가 된다면 그때 그 둘을 과연 누가 상대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둘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또다시 대기업 한조라면 이창준이 애써 자신의 목숨과 바꿔 걷어들인 비밀의 장막이 또다시 다른 장막으로 교체되는 것을 그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더 망가지기 전에 그는 무엇이든 조치를 취해야만 했고 누가 어느 만큼 관여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먼저 대검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핑계로 우태하에게 접근해 일부러 3개의 파일을 들이맵니다. 아니나 다를까 평소에 친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강수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물론 여기가 도박판이야? 하고 과민 반응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편인 최빛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두천 서장 파일은 혼자 쏙 빼놓고 가장 거리가 먼 세곡 지구대건만을 수사하라 지시합니다. 그런 뒤 한창 경영권 다툼으로 정신이 없는 한조에 찾아가 이창준 검사가 끝까지 지켰던 그의 부인 이현재를 만납니다. 그리고 박강수에 대해서 떠보는데 신복인 박상무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현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녀를 도와 부패의 악의 상징인 이윤범과 이성재와의 대립을 해결할 실마리인 약통 스티커까지 구해줍니다. 한조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은 누군가는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과거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의 근원인 이윤범과 이성재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동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누가 칼을 뽑을 것인가? 그래, 내 밑에 있을 때부터 지켜봤던 이창준 검사의 의지를 이은 진검, 황시목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웬걸? 이 녀석이 이미 법제랑 우태하 밑에 있네? 야, 네가 여기 왜 있어? 다행히 물어보니 출세 욕심은 아직도 1도 없어 보이네. 내가 신고 왔던 구두만 봐도 방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맞춰내는 귀신 같은 놈. 너라면 내 그간의 행적을 추적해 더 깊은 곳까지 모두 파헤쳐줄 수 있을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잠적하기 전에 우태하를 만난다는 건 말해주고 갈게. 이창준 선배가 목숨을 버려 진실과 정의를 지켰듯 나는 한 명의 검사로서의 삶을 바쳐 더 큰 악이 자리 잡기 전에 막아보겠어. 제발 나를 찾아라, 황시목. 종종 보여주었던 범인에게 납치 감금되어 있는 서동재의 모습 때문에 절대 서동재의 자작극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숲 시즌1을 더듬어 보면 황시목이 수사를 위해 사건 현장을 상상하는 장면에서 용희 선생에 오르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각기 다른 인물을 대입시켜 상상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서동재 납치에 대해 황시목과 한여진이 그가 대략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영상이라고 하면은 흐름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난 2부 에피소드 영상을 통해 세곡 지구대 사건까지 자살로 판명되면서 용희 선생에 오른 인물 중 서동재를 납치할 동기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과 동기와는 별도로 이렇게 완전 범죄에 가깝게 그를 납치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다는 것을 다뤘습니다. 6화 7화에 등장한 서동재 납치 사건을 되짚어보면 서동재 씨는 검찰청을 나와 곧장 CCTV에서 사라진 뒤 CCTV의 사각지대인 주택가 정중앙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차는 삐뚤게 주차돼 있었고 현장에는 대놓고 검사 공무원증과 혈흔을 남겼습니다. 모든 범죄는 계획적인 범죄이거나 우발적인 범죄 둘 중 하나입니다. 서동재가 깔끔하게 사라지는 걸 원했던 계획 범죄였다면 서동재의 이동 동선이 CCTV에 담기지 않았던 걸 설명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빨리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끔 삐뚤게 주차된 차와 현장에 대놓고 남긴 서동재의 공무원증은 말이 안 됩니다. 반대로 우발적인 범죄였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CCTV 동선에서 사라졌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서동재가 스스로 사라진 거라면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2부 영상에서 서동재의 와이프 영상을 보고 부들부들 떤 사람과 경찰에 넥타이 사진을 보낸 인물이 서동재 납치범과 동일 인물이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가설이 가능합니다. 13화 예고편을 보면 다급하게 의류 수거함을 두드리는 모습과 통영 참고인 대학생의 차로 보이는 파란색 차 옆을 한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손동재가 잠적하기 위해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을 근처 의류 수거함에 버렸다면, 그리고 누군가 이를 알게 되어서 우연히 악용했다면, 그것이 손동재가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던 통영 참고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통영 참고인이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역시나 그가 그걸 그리 완벽하게 덮을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갑자기 13화가 되어서 통영 참고인 대학생 스페셜이 나오고 그와 동재가 사실 숨겨진 히스토리를 공유했다는 사실이 나온다면 드라마 비밀의 숲은 망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 일은 없겠죠. 소동재의 넥타이와 경찰에 보내진 사진 등은 그의 옷이나 그가 뭘 입고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소행이었으며 실제 소동재 납치범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 바로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 가능성은 소동재가 일부러 자신의 넥타이와 경찰 시계가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시즌1에서 창크나이트는 보르장머리 없는 후배인 황시목을 표면적으로는 싫어하면서도 그를 특임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수사 방향이 어긋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뭔가 일을 터뜨려 그가 꾸준히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끔 몰래 이끌어줬습니다. 시즌2에서 동크나이트도 마찬가지로 황시목이 채비스의 덜미를 잡을 때까지 경찰을 파주기를 바라면서 그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었으니까요. 애청자들은 이 어려운 작품의 본질을 이미 꿰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 길이 어렵다고 해도 경찰과 검찰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해야 할 의무를 저버려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즌2를 꿰뚫는 훌륭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해도 동일한 메시지를 가진 여러 개의 사건이 분단된다면 일반 시청자들은 통일된 메시지와 감동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시즌2의 모든 사건을 묶어줄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소동재밖에 없습니다. 만약 소동재의 납치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시즌2에 속한 여러 사건 중 단 하나와 연결된 국지적인 사건으로 끝난다면 시즌2는 통일된 메시지를 주지 못한 채 종결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소동재라고 하는 캐릭터가 단순히 납치범죄 힘없는 피해자가 아니라 시즌1 창크나이트의 뜻을 잇는 큰 열쇠라고 한다면 시즌2도 시즌1과 동일하게 정의로운 뜻을 가진 한 명의 희생을 통해 아직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감동을 주면서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려 3부에 걸친 긴 에피소드 영상을 시청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비밀의 숲의 그 끝까지 가보시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새 영상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전전 믿으시죠. 라이언 킴이었습니다.